일단 전국적으로 좀 분위기, 전국적인 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반등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해야 반등. 되겠죠. 최악은 벗어났고요. 최악 벗어났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수가 결집하면서 조금씩 반등하고 있고 그동안은 선거나 정치에 큰 관심이 없던 유권자들이 선거가 다가오니까 여론조사에 좀 더 응답하면서 부산이나 서울에서도 격차가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오늘 발표된 조선일보 매트릭스 여론조사에 의하면 서울은 이제 3% 차이가 나왔더라고요. 네,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원호 후보가 여전히 앞서가지만 네. 3% 차이라는 건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그 공부를 위해서 저는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을 가끔 봅니다. 아하. 저도 가끔 봅니다. 네. 그리고 친명계 대표 지피지기면은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친명계 대표 스피커로는 이동영 작가나 사장 남천동의 오창석 이사장 등이 꼽히는데 네. 그 방송들도 제가 한 번씩 봐요. 그렇군요. 저녁 네. 시간대에. 근데 오늘 아침에 정청래 대표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서울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의 말로 네. 직접 워딩으로 그러니까 서울이 어려워지고 있다. 정청래 대표가 원래 약간 겸손한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까불죠. 그 자신만만함이 네. 무기인데 네네. 웬만하면 우리가 이긴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할 양반이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를 대표로 만들어준 홈그라운드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서울이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건 조선일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각종 정당의 내부 조사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상치 않은 민심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네.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서울, 부산이 아무래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지역일 텐데 네. 서울에 대해서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박빙 구도가 되고 있다고 봐요. 박빙으로.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조선일보 저기에는 40대 37 이렇게 네.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저는 오차범위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부산도 마찬가지인 게 부산은 격차가 저거보다 좀 크게 나왔어도 네. 부산 선거의 특수성이 막상 투표용지를 까보면 한 10%는 국민의힘이 더 나와요. 우리 특히 이 장해찬 최고가 부산 선거를 해봐서 네. 또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잘 알죠? 제가 또 그 매운맛 쓴맛을 부산에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나오고 있네요. 저기 부산 네. 지지도 조선일보는 매트릭스 5월 16일 17일 양일간에 조사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전재수 44%, 박형준 35%, 여기 9%포인트인데 지금 선거 경험 또는 부산의 선거는 우리 장 최고 얘기는 10%포인트 정도를 우리가 이제 먹고 들어갈 수 있다. 왜냐하면 2024년 총선 당시에 공표기간 마지막 여론조사가 부산의 국제신문에서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 8일 네. 전이죠. 네. 법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마지막 여론조사가. 네. 그 여론조사 기준으로는 민주당이 한 5개 정도 가져가는 거였어요. 해운대도 민주당이 이기는 거였고요. 연제도 진보당이 이기는 거였고요. 네. 수영구도 민주당이 이기는 거였어요. 그런데 결과는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전재수 한 군데였죠. 지역구 말고는 다 그냥 국민의힘이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의 유권자들이 평소에는 보수 정당을 그리 좋아하지 않아요. 국민의힘한테 회초리를 많이 때립니다. 근데 선거가 되면 이분들이 기가 막히게 그래도 국민의힘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결집하는 성향이 여러 번의 선거에서 누적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3% 차이 그대로라 보면 될 것 같고요.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상 저 정도면 한 자릿수잖아요. 네. 그러면 오차범위 내에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중이다. 그럼요. 네. 박빙이라고 생각합니다. 박빙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거다. 그렇군요. 상당히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 얘기를 듣고 너무 자만하면 안 되는 근데 좋아할 일은 전혀 아니죠. 네. 박빙이라는 것이 저희가 뭐 우세한다거나 이긴다고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해보나 마나한 선거에서 해볼 수 있는 선거까지 왔다. 네, 그렇다면 궁금한 거는 어쨌든 한 달 전만 해도 또는 한 20일, 보름 전만 해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였던 구도였는데 이렇게 좁혀지고 있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래도 저는 민주당의 폭주가 너무 지나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가지일 텐데요. 네. 정치적으로는 공소 취소 논란.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죄를 재판을 받아서 무죄로 받겠다가 자기 아니라 사건을 자기가 재판관이 돼서 개입하려고 하고 없애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여론의 역풍. 그리고 네. 그 사이에 이제 박상현 검사에 대한 징계안 등이 있었는데 후쿠다스 제공했다고 네. 검사를 징계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도 검사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저도 수사받고 재판 받아봤기 때문에. 근데 후쿠다스 주는 걸로 그 거대한 대북 송금 네. 유죄면은 징역 10년 이상인 죄를 자백한다면 앞으로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 쿠쿠다스 보급해야죠. 네. 기본 쿠쿠다스 배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우습고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래도 코스피도 많이 올리고 잘하지 실용적이네 싶었던 국민들마저도 이건 뭐야?
우리 이러라고 뽑아준 건 아니야. 네. 일 잘하는 것 같아서. 저 국민의힘 너무하니까 뽑아준 건데. 후쿠다스로 검사 징계하고 아니 정말 떳떳하면 무죄 받으면 되지 뭐 공소 취소야 라면서 하나의 버튼을 눌렸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지금 부동산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 벌써 45,000분이 시청 중인데요. 네. 다음에서 네네. 이 45,000분 중에 집 없는 분들이 또 다수일 거란 말이죠. 아, 그렇죠. 이분들은 아마 주식을 투자해서 뭐 많게는 1, 2천만 원 수익을 얻으셨어도 하루아침에 전세 보증금이 1억, 2억 올라가는 거예요. 네. 수도권 사신다면. 네. 집값은 뭐 4, 5억 오른 건 예사고요. 네. 그러니까 코스피 7천, 8천 막 와 하지만 실제로 코스피로 막 몇 억씩 번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맞습니다. 중산층 중에. 네. 우리가 주식에 그렇게 억대를 투입하지는 못해요. 웬만하면. 여윳돈 가지고 뭐 몇 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 게 중산층이죠. 그럼 2배 벌어봤자 몇 천만 원 번 거예요. 근데 전세 보증금이 1억 뛰어버리면 내가 코스피로 번 돈 다 갖다 박아도 똑같은 집 전세 사는데 나 또 대출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하고 있거든요. 네. 일시적으로는 대통령의 강경한 메시지가 서울의 고가의 강남 집값을 잡는 데 영향이 있었지만 저 같은 사람이나 여러분이 솔직히 말해서 반포 원베일리나 저기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사는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60억짜리 맞아요. 못 살잖아요. 평당 2억 한다는데. 못 사는 사람이 대다수잖아요. 저는 반포 원베일리가 70억 하든 80억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강북 상암의 아파트가 정말 안정적으로 전세 가격이나 매매 가격이 유지되는 게 저 같은 사람한테 훨씬 중요하고 네. 여러분 지금 45,000분 저 너무 놀라서 이걸 계속 언급하게 되는데요. 우리 다음으로 봐주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중간중간에 이게 깨알 네. 홍보를 이렇게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45,000분 중에 절대 다수도 강북이나 노원이나 금천이나 이런 지역에 사시는 아파트의 전세가나 매매가가 안정적인 게 중요하지 반포의 그 별세계에서 지들끼리 70억을 하든 80억을 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전세 실종, 월세 대란 그리고 전세가 폭등으로 인한 15억 이하 아파트들의 이 폭등 가격, 이 매매가 상승이 강북과 경기도로까지 이제 번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 지방선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 몰라도 네. 하나의 트리거는 됐다. 아하. 지금 이미 작용은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트리거가 됐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도 사실은 오늘 제가 이제 쓰고 있는 문화일보 지면에 쓰고 있는 한 개면씩 쓰고 있는 허민의 정치 카페에서 바로 그걸 다뤘어요. 부동산 정책과 그 반동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을 갖고 썼는데 제가 이제 비유를 든 게 로베스피에르입니다. 프랑스 대혁명, 프랑스 혁명기의 혁명 정부를 이끌었던 로베스피에르, 자코뱅파의 수장 로베스피에르가 그때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 우유, 곡물, 사료, 무슨 종이, 기름 뭐 이런 거 그런 걸 전부 최고 가격제를 실시하고 동시에 이제 최고 임금제를 실시하는데 최고 가격제는 말을 안 들어요. 내 기껏 쌀 생산해가지고 이거를 이 싼 값에 팔려고 최고 가격제니까 싼 값에 팔려고 하니까 이문이 안 남아 생산을 안 해. 예, 그리고 매점 매석을 해버려. 그러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폭등하겠죠. 엄청나게 인플레가 생기고 매점 매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또 다 받아 전부 다 단두대 기요틴에다가 또 처형을 하는 겁니다. 공포 정치를 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민심이 이반돼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이 테르미도로의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이 로베스피에르의 이 공포 정치가 이제 종언을 고하는 그런 것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베스피에르의 이게 소위 이제 쌀값 잡기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 집값 잡기 이거 비슷한 거 아니냐? 시장의 국가 권력이 시장에 개입해서 시장의 가격을 좌우하려고 하고 그걸 통해서 민심을 좌우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공급에 말하자면 이제 차질을 빚게 돼가지고 결국 역효과를 시장이 역습을 당하는 것. 제가 이제 오늘 그런 정치 카페를 썼는데 그 얘기를 아주 쉽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프랑스 혁명사에 대해서 과문해서 하나 여쭤보자면 로베스피에르의 최후가 어떻게 됐나요? 예, 제가 너무 어쨌든 자기가 고안한 장치에 의해서 자기가 처형을 당하죠. 아니 우리는 로베스피에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역사 속 인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로베스피에르는 단두대에서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끔찍한 얘기를 제 입으로 말하게 하다니. 네. 자신을 혁명의 황태자로 만들어준 그 군중들이 성나서 로베스피에르를 단두대에서 처형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생각하기에 뭐 정치적인 지향점, 뭐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가 아니라 일반 대중들, 군중들에게 안정적으로 의식주를 공급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고 그 의식주 공급이 제대로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혁명의 황태자가
혁명 군중들의 손에 의해 단두대에서 처형당한다는 게 우리가 프랑스 혁명 로베스피에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인 거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대다수 사람들, 집이 있거나 없거나 대다수 서민과 중상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소위 몰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전세 보증금 아니면 집값 사는데 우리가 가진 자산의 80% 90%가 통계적으로 매여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집값이 흔들리고 폭등하고 한다? 그 누구도 버티질 못해요.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요, 재임 2년 동안 지지율이 70% 80%였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공명과 네, 그렇죠. 그 하노이 노동 거의 80% 육박했었죠. 이전까지는. 네. 제가 그때 방송을 정말 활발하게 열심히 했는데 보수 종편 가면요, 그 막 메인 PD들이 내려와서 경고하고 갔어요. 문재인 욕 세게 하지 말라. 하지 마라.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찍소리도 못하고 진보 패널들이 막 날아다닐 때 막 쭈뼛쭈뼛거리면서 1, 2년 동안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60% 지지율 나온다고 막 으스대지만 초창기 문재인 전 대통령에 비하면 갖다 댈 수도 없는 지지율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부동산 때문에 속절없이 무너져서 대한민국 민주화 이후 최초로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불명예스러운 대통령이 된 겁니다. 네. 여러분, 민주화 이후에는요, 87 이후에는요, 기본 10년이었어요. 5년 만에 정권 교체 당한 맞아요. 건 문재인 네, 정부가 네. 최초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한 번은 했었죠.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지금 기세등등해 보여도 이 부동산이라는 민감한 화두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저는 이게 2주 남은 이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큰 화제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바퀴 이사철이나 전세 계약 갱신의 사이클이 돌고 나면 이건 총선에서는 민주당 휘청거리게 만드는 이슈가 될 수 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방선거부터 도화선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걸로 보여요.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가 얘기한 거가 결국은 이제 두 가지 요인이다. 하나는 이재명 정부의 비도덕성, 그죠? 그리고 이제 오만함, 이런 거, 권력의 오만함, 비도덕성. 두 번째는 이제 민생 문제, 특히 부동산을 네. 중심으로 한 이런 것들인데, 요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에 취해야 할 어떤 잡아야 될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그럼요. 네. 한편으로는 권력의 비도덕성을 공격하면서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그런 얘기들을 좀 해왔는데, 두 번째로는 또 민생과 연결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공격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국민의힘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 두 가지 축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전국 단위의 이제 이 지방선거, 특히 이제 광역 선거 중에서 서울과 부산 대충 훑어봤는데 혹시 뭐 충청권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다크호스가 충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그 충남에서 김태흠 현 지사 국민의힘 후보와 박수현 민주당 후보 사이의 지지율이 한 자릿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장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한 8% 차이 나오는 게 나왔던 거예요. 8%포인트? 네. 근데 충남 같은 경우도 알게 모르게 이제 보수 유권자들이 숨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도농복합 지역이기 때문에 그 농업 지역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막상 투표를 많이 하러 가게 되면 저는 한 자릿수 격차는 오차범위 수준으로 들어온 것이다. 다름없다고 보고 있는데 일관되게 갤럽에서 해왔던 지자체장 현역 평가를 보면 대전의 이장우나 충남의 김태흠의 지자체 평가가 높았어요. 높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잘 이해 안 될 수도 있는데 강원의 김진태 지사도 평가가 되게 높았어요. 갤럽에서 늘 상위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강원도 또 충남 이런 지역들이 서울과 부산, 영남 외에도 국민의힘이 선전을 기대할 수 있는 다크호스 지역일 수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만에 하나 충남이나 강원 둘 중에 한 군데라도 국민의힘이 이변을 만들어서 승리한다면 그건 또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생명 연장을 할 수 있는 불씨가 될 것이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정부에게 이건 아니다. 공소 취소는 아니다. 부동산 정신 차려라라고 회초리 때릴 수 있는 굉장히 아픈 회초리가 되겠죠. 그렇군요.